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대대장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전쟁 준비 완성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그 배경에 북한군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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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짧게 보고 오시죠. 전쟁 준비, 총력 집중.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대장들을 상대로 전쟁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떤 속내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지난 14, 15일 날 평양에서 북한의 대대장 그리고 대대 정치 지도원들이 전원이 모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10년 만에 개최가 됐으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대회가 실제 평양에서 개최가 됐고 수천 명의 이제 대대장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파병 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군내의 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들은 북한 군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허리에 해당되는 이제 장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장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그리고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부 결속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언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의 군인들이 좀 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어떤 북한 체제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러시아 뭐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있는 것들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언급을 북한으로서는 직접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파병에 대해서 전혀 파병의 파자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언급을 했고 미국과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간접적인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회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견한 거를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맞습니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한 것, 이 앞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추가 파병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이슈, 북핵 이슈 이 부분은 미국의 대외 정책 사안 중에서 굉장히 후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일 것이고 세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 특히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 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이슈에서 굉장히 밀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앞으로 당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북한이 좀 더 미국과의 협상이랄지 또 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세게 북한이 그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 또는 전후로 해서도 전략적 도발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한 것들 보면은 뭐 트럼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은 뭐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또 내놨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지금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만 북한이 전혀 트럼프의 특자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언제쯤 북한에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이 표명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인데 현재까지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우회적인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핵무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네. 최대한 핵 능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적, 특히 한국을 향해서는 이제 두 개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또 미국을 향해서는 핵 문제,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또는 트럼프 정부 출범 과정에서 좀 더 북한이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과 협상하거나 또는 관계를 풀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갑이 아니고 북한이 갑이다 이것을 만드는 북한 나름의 전략적 전술적 입장이 반영된 지금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노선이 이제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핵무력의 전쟁 억제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네네. 또 그에 앞서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너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권력 교체기지 않습니까? 네. 이때 북한은 강력하게 북한의 입장을 미국 차기 지도부에 남기겠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지금의 그 전반적인 과정 자체를 방어적 입장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북한 나름의 지금의 상황들에서 전혀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그 방법은 방어적 입장보다는 공격적 입장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것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 차기 정부 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랄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을 보다 촉발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북한은 지금 이제 그 잽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당시에 뭐 3번이나 만나서 협상도 하고 실망도 네네. 했던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네.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계속 미국한테 뭐 네네. 우리 장거리, 사정거리 같은 거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더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좀 풀어줄 것처럼 좀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전쟁에서 상당한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그 동안에는 예. 우크라이나의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이랄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지금 군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 이전의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너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전쟁 자체가 워낙 또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전의 우려가 생기죠. 그것을 막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이 지금 전쟁에 참전해 있는 상황에서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적인 무기 체계를 갖춰야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에이터킴스라고 하는 굉장히 네. 중요한 이제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예. 이게 한 32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에이터킴스가 있습니다. 예.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강철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한 320km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최대 한 950발의 자탄이 한꺼번에 거기서 분열이 돼서 그 자탄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 발이 날아가서 그 한 발이 목표물을 명중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발에서 950발 정도의 우리가 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그만 그 포탄들이 분리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쏟아지면 축구장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강철 같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예, 강철비. 별명이 강철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군의 예를 들면 이제 그 병영이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군의 그 사령부랄지 이런 데에 한꺼번에 이 강철비 이 에이트킴스가 발사되게 되면 상당한 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인명살상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승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사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하나하나도 아쉬워서 이렇게 뭐 지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미국이 뭐 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확전 우려도 되고 러시아 네네.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가 이제 아예 집권을 하기 전까지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쟁이 확산되느냐 여부인데 예. 크게 보면 전쟁이 더 확산되고 전투가 많은 지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전 대통령의 생각은 전쟁을 빨리 종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휴전 또는 종전을 빨리 시키겠다는 것이고 보통 보면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보면요.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종전 당시에 이제 휴전 이야기 종전은 아니었죠.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훨씬 많은 인명들이 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지전, 고지전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피해 능선, 저격의 능선, 뭐 백마고지 이게 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쟁의 흐름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진지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더 이상 밀고 들어가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전선에서 계속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휴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이런 포격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인명살상이 더 될 수도 있는 뭐 이것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어제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또 대북 전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위협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3주 만에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런 대남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부 결속입니다. 네. 주민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동요를 막는 가장 북한으로서 확실한 방법은 적을 상정하고 적과의 관계에서 북한 내부의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한국을 북한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오물풍선을 이번에도 내려보냈지만 앞으로도 간간히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한의 남측에서 올라온 그런 그 전단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또는 대가를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무인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 형태로서 북한이 대남 무인기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 뭐 우리 국방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대비태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인기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열흘 연속으로 GPS 교란에 대한 것 지금 북한이 계속 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인데 예, 지금 무인기가 또다시 북한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GPS 교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지금 당장 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해상에서 우리 꽃게잡이 어선이랄지 또는 우리 항공기 이착륙이 지금 인천공항이 북한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생활상의 피해 또는 어민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무인기가 다시 북한 날라오면 이제 북한은 거기에 엄청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GPS 교란은 뭐 무인기에 대한 대응 형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 교란 작전에 대한 어떤 그 우리 나름의 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 실제 무인기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사실 북한의 지금 GPS 교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오물풍선 앞서 말한 것도 그렇고 GPS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소 대남에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예. 이제 ICBM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남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이제 미국을 예. 겨냥한 측면들도 한편으로 보이는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뭔가 북한이 핵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술핵 실험의 가능성도 있고 또 정찰위성 발사의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남 도발 이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내부 결속을 위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파병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파병 숫자를 더 혹시 늘리거나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도 파병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뭐 북한이 공식화시키지 않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과 관련돼서 어떤 그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대남 도발을 활용하는 뭐 이런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발을 했잖아요. 네네. 이때 우리 돈 약 1,8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차관 사각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우리 세금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배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규탄 분위기들을 좀 키우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런 이제 1,800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 북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1,800억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여부는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